차가운 밤 공기가 강철, 호랑이, 기계와 보병사단의 막사를 감쌌다. 자정을 넘긴 시간 대부분의 병사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무렵 그림자처럼 조용한 움직임이 복도를 가로질렀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천란초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박지원 소장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사단의 사단장이었으며 그녀의 별명은 부드러운 난초의 모습 뒤에 숨겨진 강철 같은 의지와 결단력을 상징했다. 그녀의 지휘 스타일은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빈틈이 없었다. 오늘 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수행원 없이 단독으로 불시 순찰을 감행했다. 이런 식의 순찰은 그녀가 부대의 가장 밑바닥, 가장 꾸밈 없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지휘 통제실의 보고서 숫자에 가려진 병사들의 진짜 얼굴과 목소리를 듣고자 함이었다. 그녀의 전투화는 소리를 죽인 채 어둠이 짙게 깔린 신병 교육대 생활관으로 향했다. 신병들의 공간은 언제나 긴장과 이완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곳이었다. 몇 개의 생활관을 소리 없이 지나친 그녀의 발걸음이 삼생활관 앞에서 멈췄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억눌린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훈련으로 인한 단순한 피로의 신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과 두려움이 섞인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필사적으로 억누르는 소리였다. 지원의 날카로운 감각이 즉각 반응했다.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생활관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침상에 앉아있던 몇 명의 신병들이 경악에 찬 눈으로 문 앞에 서 있는 사단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당황한 시선은 곧장 구석의 한 침상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수진 이병이 전투복 상의를 반쯤 든 채 자신의 복부를 감싸쥐고 있었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그녀의 옆구리와 팔뚝에 퍼렇게 번진 심각한 멍 자국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수진 이병은 사단장의 등장에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황급히 상의를 내려 상처를 가리려 했지만 그 동작은 고통으로 인해 부자연스럽고 느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주변의 다른 신병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굳어버렸다. 그들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른 채 안절부절못했다. 명백한 공포와 무언의 압력이 생활관 전체를 짓눌렀다. 박지원은 그 무거운 침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시선은 이수진 이병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방 안의 모든 움직임, 모든 숨소리를 포착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진의 침상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이수진 이병. 상의를 올려 상처를 확인하겠다. 그 목소리에는 위압감보다는 진실을 확인하려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망설였다. 그녀의 시선이 공포에 질려 다른 동기들에게로 향했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몸을 더욱 움츠렸다. 마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 믿는 듯했다. 못 들었나? 이병지원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이건 명령이다. 당장 상처를 보여. 그녀의 단호함의 수지는 결국 포기한 듯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상의를 들어 올렸다. 드러난 광경은 지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옆구리에는 전투와 발자국처럼 보이는 짙은 피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 여러 곳에도 주먹으로 맞은 듯한 멍이 시퍼렇게 번져 있었다. 팔뚝은 무언가에 세게 붙잡힌 듯 손자국 모양의 멍이 선명했다. 이것은 결코 훈련 중에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하고 잔혹한 고의적인 폭력의 흔적이었다.
지원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방 안의 다른 신병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무슨 일이지? 누가 설명해봐. 그녀의 질문에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들은 시선을 피하거나 마치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과장된 무표정을 지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들의 떨리는 눈동자와 창백한 얼굴은 그들이 진실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말하기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은폐였다. 지원은 다시 이수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누가 이런 짓을 했지? 수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못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훈련받다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멍이 잘 드는 체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지만 그 거짓말은 너무나도 서툴고 절박해서 오히려 진실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녀는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건 군 생활 20년 차인 내가 너보다 잘 안다. 지원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 묻겠다. 누구의 소행이지 당직 사관은 어디 있나? 그녀의 질문이 생활관을 맴돌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숨막히는 침묵뿐이었다. 다른 신병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이 견고한 침묵의 벽 앞에서 지원은 이 문제가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신병들을 추궁하지 않았다. 이 공포에 질린 아이들에게서 당장 답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녀는 이수진 이병을 향해 말했다. 일어나 나와 함께 의무실로 간다. 지금 당장. 수진은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괜찮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약 바르면 내 명령에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지원은 수진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논쟁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원은 수진이 비틀거리며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도왔다. 수진은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사단장의 부축을 거부하지 못했다. 지원은 생활관 문을 나서기 전 얼어붙은 신병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들은 모두 이 자리에 대기해. 곧 내 수사관들이 올 거다. 너희들이 지금 입을 다무는 것이 동기를 지키는 의리가 아니라 범죄를 방조하는 비겁한 행위임을 깨닫게 될 거다. 그녀의 말은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복도를 걸어 의무실로 향하는 동안 지원은 수진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깨달았다. 수진은 거의 걷지 못하고 지원에게 기대다시피 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지? 지원이 조용히 물었다. 수진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 뿐이었다. 지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은 치료가 우선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수천 개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신병 생활관, 야간 순찰 조직적인 침묵, 그리고 피해자의 극단적인 공포. 이 모든 것은 부대 내에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녀가 강철 호랑이 사단장으로 부임한 이래 규율과 기강을 최우선으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발밑에서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병들의 공간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의무실에 도착하자 당직 군의관이 황급히 달려나왔다. 사단장이 한밤중에 그것도 심하게 다친 신병을 직접 부축해온 모습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사단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원은 수진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며 말했다. 이 병사의 상태를 즉시 확인해. 갈비뼈나 내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진단서, 소견서, 촬영 사진까지 모든 기록을 나에게 직접 보고해. 어떤 외부 압력에도 타협하지 마라. 알겠나? 군의관은 지원의 얼음장 같은 눈빛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즉각 파악했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는 즉시 간호병들을 불러 수진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지원은 치료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고 의무실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사단직할 헌병대 수사과장과 감찰 참모를 내 집무실로 호출해 10분 내로.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철란초라는 별명처럼 그녀는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그것을 날카로운 칼날로 벼려냈다. 누군가가 감히 그녀의 사단에서 그녀의 병사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 했다. 그것은 사단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군 기강 전체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행위였다. 지원은 자신의 부대의 도살인이 보이지 않는 적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집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삼생활관 신병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 그들의 일사불란한 침묵. 이것은 분명 상부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연루된 것인가? 소대장, 중대장 아니면 그보다 더 위. 그녀는 방금 자신이 발견한 것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보고 라인을 확인했다. 신병 교육대의 직속 지휘관은 누구인가? 삼생활관의 담당 중대장은 오민석 대위, 그리고 그들의 직속 상관인 신병 교육 대대장은 강태환 소령. 지원의 기억 속에 두 장교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대위는 실적은 좋으나 어딘가 교활한 인상이었고, 강소령은 전형적인 야전 군인이지만 상부에 아첨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원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막연한 심증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수진 이병의 상처와 동기들의 반응은 명백한 증거였다. 사고라고 보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의 죄를 입증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일이 사단장에게까지 알려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녀 박지원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간과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적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사과장과 감찰 참모가 숨을 헐떡이며 집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사단장님 부르셨습니까? 지원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한 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지금 즉시 신병교육대 삼생활관으로 가서 모든 신병들을 격리 신문해. 그리고 이수진 이병의 모든 의료 기록을 확보한다. 어떤 누구도 이수진 이병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경계를 세워. 이것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다. 조직적인 은폐와 상급자의 직무유기 혹은 가담 정황이 포착됐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두 장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오늘 밤 내 부대에서 썩은 가지를 발견했다. 나는 그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까지 뽑아낼 생각이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이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 누가 이 침묵을 명령했는지 알아내. 당장 가서 실행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집무실의 공기를 가를 만큼 날카로웠다. 철란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박지원 소장의 집무실은 이미 전쟁터의 지휘 통제실처럼 분주했다. 밤새 이어진 보고는 그녀가 발견한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의무실에서 온 1차 소견서는 충격적이었다. 이수진 이병은 최소 3개의 갈비뼈에 실금이 갔으며 복부 내 출혈 징후와 전신에 걸친 심각한 연조직 타박상을 입었다. 특히 복부의 상처는 반복적이고 둔탁한 충격에 의한 것으로 훈련 중 사고로는 절대 설명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지원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천란초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즉시 사단 내부 감찰 및 헌병 수사관들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을 소집했다. 그녀는 이른 아침 회의에서 단호하게 지시했다. 이 시간부로 신병 교육대대의 모든 훈련을 잠정 중단한다. 오민석 대위와 강태환 소령의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내사에 착수한다. 이수진 이병의 동기들을 포함한 삼생활관 전원을 재신문한다. 하지만 조사는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헌병 수사관들이 삼생활관의 신병들을 1대1로 분리하여 신문했지만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동일했다. 이수진 이병은 야간 장애물 훈련 중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모든 신병이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고 시선은 불안하게 바닥을 향했다. 수사과장이 지원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다. 사단장님, 이상합니다. 신병들의 진술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사전에 입을 맞춘 것입니다. 누군가 강력한 입막음을 지시했습니다. 지원은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그 배후를 찾아내 이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이제 오민석 대위를 불러. 그녀는 이 조직적인 침묵의 지휘자가 누구인지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 얼마 후 오민석 대위가 사단장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겉으로는 긴장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교활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거수경례를 붙이며 과장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사단장님, 신병교육대 중대장 오민석 대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이수진 이병건은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훈련 강도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불의의 사고입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듯한 서류철을 지원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어젯밤 훈련 일지와 사고 경위서입니다. 이수진 이병이 평소 체력이 약해 훈련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어제도 의욕이 앞서 무리하게 장애물을 넘다가 실족했습니다. 함께 훈련하던 분대장들과 동기들의 확인서도 첨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막힘이 없었고 그의 보고서는 완벽해 보였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지원은 서류를 넘겨보지도 않고 오 대위를 빤히 쳐다보았다. 오 대위, 자네는 이 보고서가 내 책상 위에 올라오기 전에 의무실의 진단 보고서가 먼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오 대위의 눈동자가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갈비뼈 3대에 실금이 가고 복부에 뇌출혈이 의심되는 병사를 자네는 불의의 사고라고 보고하는 건가? 장애물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복부에 전투화 자국으로 보이는 멍이 생길 수 있지? 오 대위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한 미소를 지었다. 사단장님, 그건 아마 넘어지면서 다른 구조물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신병들은 워낙 서툴러서 예상치 못한 곳을 다치곤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군은 남군보다 뼈가 약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부딪혀도. 그는 교묘하게 성차별적인 발언을 섞어 넣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는 지원 역시
여군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지원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오 대위, 자네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건가? 내가 의무 기록을 볼 줄 모른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내가 여자라서 이 정도 폭력을 약해서 생긴 상처로 착각할 거라고 믿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자네의 그 오만함이 자네의 발목을 잡게 될 걸세. 신병들의 침묵 뒤에 자네가 있다는 걸 내가 모를 것 같나? 오대위는 이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단장님, 이건 명백한 모욕입니다. 저는 제 부하들을 강하게 키우려 했을 뿐입니다. 강철 호랑이, 사단에 약해 빠진 병사는 필요 없습니다. 사단장님께서 현장 지휘관의 고충을 너무 쉽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것이 지휘관의 재량권 문제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려 했다. 그는 자신의 뒤에 더 든든한 백이 있다고 믿는 듯 했다. 지원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가봐. 내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해. 오 대위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한 듯 거만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이고 집무실을 나갔다. 지원은 그가 문을 닫자마자 신병교육대 대장 강태환 소령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이제 이 침묵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차례였다. 강소령은 오 대위의 직속 상관이자 이 모든 일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강태환 소령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사단장님, 이른 아침에 웬일이십니까? 혹시 신병들 재롱이라도 보러 오시렵니까?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척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 강소령,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다. 자네 부대에서 일어난 이수진 이병 폭행 및 은폐 사건에 대해 보고해. 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소령의 목소리가 순간 굳어졌다. 아, 그건 말입니까? 오 대위에게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사단장님, 그건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훈련 중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작은 사고입니다. 오 대위가 워낙 열정이 넘쳐서 신병들을 좀 거칠게 다루긴 합니다만 다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하, 그는 폭행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고로 정정하며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 지원은 그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강소령, 자네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뇌출혈이 의심되는 병사의 상태를 작은 사고라고 부르나? 자네 부대에서는 병사가 죽어나가도 애정이라고 포장할 텐가 아이고. 사단장님, 말씀이 너무 과하십니다. 여군이셔서 그런지 좀 감성적이신 것 같습니다. 군대라는 게 원래 좀 거친 곳 아닙니까? 이 정도 일로 사단장님께서 직접 나서시면 저희 같은 야전 지휘관들 입장이 뭐가 됩니까? 바로 그 말이었다. 여군이셔서 감성적이다. 강태환 소령은 오민석 대위보다 한 수 위였다. 그는 노골적인 성차별을 통해 지원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했고, 동시에 이 사건을 여성 지휘관의 과민 반응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는 이 사건을 지휘권 문제로 비화시켜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 하고 있었다. 지원은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벽은 예상보다 더 높고 견고했다. 오민석 대위는 실행범이었고 강태환 소령은 그 방패막이었다. 신병들의 침묵은 오대위에 대한 공포 때문이기도 했지만 대대장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절망감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단 내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으며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단장 앞에서도
거짓말을 선택한 것이었다. 지원의 마음은 분노를 넘어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일반적인 감찰이나 헌병 수사로는 이들의 카르텔을 깰 수 없음을 깨달았다. 강태환 소령은 분명 사단 내 다른 인맥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할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다른 칼이 필요했다. 그녀는 즉시 보좌관을 불렀다. 지금 당장 사단 직할 흑호 특임대에 연락해 대장인 김중령을 내 집무실로 오라고 해. 10분 내로. 이것은 비공식 명령이다. 흑호 특임대는 사단장 직속의 대테러 및 특수 임무 부대로 사단 내에서도 그 존재가 베일에 쌓인 부대였다. 그들은 일반적인 지휘 계통을 따르지 않고 오직 사단장의 명령에만 움직였다. 지원은 이 부패한 장교들을 상대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신병들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었다. 대신 그녀는 뱀의 머리를 직접 칠 것이었다. 김중령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말없이 지원의 명령을 기다렸다. 김중령, 자네에게 특별 임무를 주겠다. 지금부터 오민석 대위와 강태환 소령을 24시간 밀착 감시한다. 그들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부대 내외의 모든 접촉 임무를 파악해 특히 그들의 금융 거래 내역과 사적인 약점까지 무엇이든 좋으니 긁어모아. 이건 공식적인 수사가 아니야. 이건 사냥이다. 지원은 집무실 창밖으로 막 떠오르기 시작한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강철 호랑이 부대 마크가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저 호랑이의 몸속에 썩은 종양이 자라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나를 얕보고 있어. 내가 감성적이고 물러터졌다고 믿고 있지. 아주 좋아. 그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시킬 테니까. 그녀는 이 침묵의 벽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벽 자체를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흑호 특임대는 박지원 소장의 명령을 받은 즉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사단 내 최고의 정예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단장의 가장 은밀한 비수였다. 김중령의 지휘 아래 그들은 공식적인 감찰 라인을 완전히 우회하여 강태환 소령과 오민석 대위의 주변을 촘촘히 조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유령과도 같아서 두 장교는 자신들이 이미 사냥감의 표적이 되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며칠 동안 흑호팀은 조용히 증거를 수집했다. 오 대위의 집무실과 숙소, 심지어 그가 자주 이용하는 부대 밖 술집에도 감청 장치가 설치되었다. 강소령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이 낱낱이 분석되었다. 겉으로는 오 대위와 강소령이 박지원의 과민 반응을 비웃으며 승리를 자축하는 듯 보였다. 그들은 사단장이 여자이기에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신병들의 조직적인 거짓 증언에 부딪혀 물러섰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 여자 결국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어. 천란초는 무슨 그냥 온실 속 화초지. 오 대위가 강소령에게 아첨하듯 말하는 내용이 김중령의 이어폰으로 선명하게 들려왔다. 신병놈들 입단속 잘 시킨 건 마음에 드는군. 자네도 이제 적당히 해. 저 계집애 이수진 하나 때문에 일 크게 만들 뻔했잖나. 강소령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박지원은 다른 쪽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그녀는 신병들의 침묵을 깰 열쇠가 여전히 이수진 이병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단장으로서의 위압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계급장을 떼어낸 전투복 차림으로 아무도 모르게 이수진이 입원한 군 병원의 1인실을 찾았다.
그녀는 복도에 배치된 헌병들에게도 자리를 비우도록 명령했다.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 남았다. 이수진 이병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붓기가 남아 있었고 눈빛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공허했다. 사단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놀라거나 경례를 붙이지도 않았다. 그저 또 다른 신문을 받으러 온 고위 장교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지원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서류 가방 대신 따뜻한 찐빵이 담긴 작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몸은 좀 어떤가? 지원이 조용히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지휘관의 권위 대신 인간적인 염려가 담겨 있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원은 봉투를 열어 찐빵 하나를 꺼내 수진에게 내밀었다. 따뜻할 때 먹어도. 회복하려면 잘 먹어야 하니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곧 괜찮아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다. 지원은 찐빵을 다시 내려놓고 수진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이수진 이병. 나는 오늘 너를 신문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네가 겪은 일을 보고하라고 강요하러 온 것도 아니야. 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진솔했다. 나는 네가 왜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러 왔다. 너는 지금 가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그들의 다음 희생자를 만들고 있을 뿐이다.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여전히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지원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오민석 대위와 강태환 소령. 그들은 내가 여자라서 이 정도 상처에 감성적으로 반응하다가 곧 포기할 거라고 비웃고 있더군. 그 말에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들은 내가 너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믿고 있어. 네가 지금처럼 계속 침묵한다면 그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되겠지.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의심과 희미한 희망이 교차했다. 사단장님, 사단장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저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제 가족들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잠겨 있던 목소리가 드디어 터져 나왔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지원이 기다리던 균열이었다. 말해봐. 그들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이건 단순한 구타가 아니라는 걸 안다. 지원은 수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수진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지원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추악하고 조직적인 범죄였다. 오민석 대위는 신병교육대에 전입 오는 훈련병들의 신상 명세서를 샅샅이 뒤졌다. 그는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님이 병환 중이거나 혹은 사회에서 이미 빚을 지고 있는 훈련병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는 이들의 약점을 빌미로 접근해 처음에는 도와주겠다며 환심을 샀다. 그리고는 그들을 자신의 범죄에 끌어들였다. 그것은 바로 군 내부 전화와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이었다. 그는 저희에게 사기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저희가 군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면 피해자들이 더 쉽게 속는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몸을 떨며 말했다. 가족들의 빚을 갚아주겠다. 부모님 병원비를 대주겠다는 말에 많은 동기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의 일부를 오 대위에게 상납했습니다. 오 대위는 신병들을 협박과 회유로 통제했고 강태환 소령은 이 모든 것을 묵인하며
수익의 상당 부분을 상납받고 있었다. 그럼 너는 왜 거부했지? 지원이 물었다. 수진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어렸다. 제 할머니께서 몇 년 전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격한 감정으로 갈라졌다.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오 대위는 본보기로 저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것이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단순한 군기문란이나 폭행이 아니었다. 군 지휘관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국가를 지키러 온 젊은이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그리고 강태환 소령은 그 범죄의 우두머리로서 이 모든 것을 비호하고 있었다. 이수진은 그들의 범죄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토록 잔인한 보복을 당한 것이었다. 지원은 수진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알겠다. 이제 다 알았어. 수진아,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너는 가장 용감한 군인이었다. 이제부턴 내가 싸울 차례다. 그녀는 수진에게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중령으로부터 결정적인 보고가 올라왔다. 흑호팀이 오민석 대위와 강태환 소령이 사용하던 차명 계좌의 흐름을 포착한 것이다. 그 계좌들은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이 세탁되는 경로였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강소령의 내연녀 명의로 된 고급 오피스텔의 월세와 고가의 선물 구입비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또한 오대위가 다른 신병들을 협박하는 녹취록까지 확보되었다. 박지원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든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이수진의 피 묻은 군복 사진, 의무 기록, 신병들의 거짓 진술서, 그리고 그 옆에는 오민석과 강태환의 범죄를 입증하는 금융거래 내역과 감청 녹취록이 놓여 있었다. 퍼즐 조각이 모두 맞춰졌다. 그녀의 부대를 좀먹고 있던 암 덩어리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부에 보고하거나 군 검찰에 이첩할 생각이 없었다. 그렇게 되면 강태환 소령의 인맥이 또다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들 것이 뻔했다. 그녀는 철란초라는 자신의 별명에 걸맞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가장 공개적이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무자비한 방식으로 이 썩은 뿌리를 도려낼 것이었다. 그녀는 인터폰을 들었다. 비서실장, 내일 새벽 사단 전체 비상 소집 훈련을 준비해. 단 훈련 내용은 대테러 실제 상황으로 전파한다. 그리고 강태환 소령의 대대에는 훈련 시간을 의도적으로 1시간 늦게 전파하도록. 강태환 소령과 오민석 대위는 부대 밖 자신들의 아지트나 다름없는 고급 룸살롱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박지원 소장이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확신했다. 신병들의 완벽한 침묵과 훈련 중 사고라는 일관된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단장이 여군이라는 점이 그들의 승리를 보장해 주었다고 믿었다. 그들의 대화는 이미 흑호 특임대의 고성능 감청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김중령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거 보십시오, 소령님. 제가 뭘 했습니까? 철란초는 무슨, 그냥 바람 불면 꺾이는 꽃대에 불과합니다. 오민석 대위가 기름진 목소리로 아첨했. 그 여자 자기가 사단장이랍시고 설치더니 결국 우리 야전 지휘관들의 단결력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신병놈들 입단속 시켜놓은 이 감이 어쩌질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거만하게 떠벌렸다.
강태환 소령은 값비싼 양주잔을 기울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오, 대위잔의 일 처리는 마음에 들어. 하지만 이번 일은 좀 아슬아슬했어. 하필 그 독사 같은 여자한테 걸려서 말이야. 이제 그 이수진이라는 계집애는 어떻게 할 건가? 병원에서 딴 생각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잖나.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 속에서도 일말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박지원이 그렇게 쉽게 물러설 리 없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오대위가 가슴을 쳤다. 병원 쪽에도 이미 손을 써뒀습니다. 군의관 놈들도 강소령님 라인 아닙니까? 적당히 안정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면회 금지시키고 감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도 하나 들어둬야지요. 오 대위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강소령에게는 말하지 않고 몰래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며 전화를 걸었다. 그는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신병 중 가장 심약하고 빚이 많은 김일병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 이수진이 입원한 병실 알지 아무도 모르게 잠입해서 경고를 하나 하고 와라. 다시는 입을 열 생각도 못하도록 내가 보낸 선물을 침대 밑에 두고 오면 된다. 이건 내 어머니 병원비가 걸린 일이야. 실수하면 알지오 대위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상자를 김일병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그 안에는 협박용 편지와 함께 끔찍한 물건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오 대위는 몰랐다. 그가 전화를 거는 순간부터 흑호팀이 그의 모든 통신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김중령은 즉시 이 사실을 박지원 소장에게 보고했다. 사단장님 오민석이 움직였습니다. 김일병을 시켜 이수진 이병에게 위해를 가하려 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즉시 차단하겠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변했다. 적들이 감히 병원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까지 손을 뻗친 것이다. 아니다. 차단하지 마라. 지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김일병도 그 역시 피해자일 수 있다. 그가 병실에 접근하기 직전에 체포해. 이수진 이병은 절대 다치게 해선 안 된다. 병실 주변에 배치된 우리 요원들에게 알린다. 그녀는 오민석이 스스로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거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 혹은 그에 준하는 범죄의 증거였다. 그날 밤 김일병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병원 복도를 서성였다. 그는 오대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당장 수술비를 내지 못하면 병원에서 쫓겨날 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오대위가 보낸 선물 상자를 품에 안고 이수진의 병실로 향했다. 그가 막 병실 문고리를 잡으려던 순간 복도의 어둠 속에서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나타나 그의 입을 막고 순식간에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다. 흑호 팀이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김일병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김중령이 그의 앞에 섰다. 네가 지금 하려던 짓이 뭔지 안다. 오민석의 명령인가? 내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협박당하고 있다는 것도. 김일병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오대위에게 어떻게 협박당했는지,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동기들이 어떻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요원들이 그 선물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 한 자루와 함께 다시 한번 입을 열면 네 목을 그어버리겠다는 끔찍한 내용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이 증거는
강태환과 오민석을 군법회의 최고형에 처하게 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지원은 모든 보고를 받았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들은 내 병사를, 그것도 병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지원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았다. 천란초의 가시가 날카롭게 돋아났다. 그녀는 더 이상 이들을 장교로 대우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들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자 집단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이 암덩어리는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도려내야만 했다. 그녀는 즉시 사단 법무참모와 헌병대장을 호출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단 내부의 헌병대도 완전히 믿지 않았다. 강태환의 인맥이 어디까지 뻗어 있을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상급 부대인 군단 헌병대에 직접 연락을 취했다. 사단장 박지원 소장이다. 내일 1시 45분부로 사단 내 중대한 내부 보안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한다. 군단 직속 특임 헌병대에 지원을 요청한다. 보안 등급은 최고이며 작전 내용은 현장에서 내가 직접 하달한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요청이었지만 박지원의 명성과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확고함은 군단 사령부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2중 3중에 덫을 놓고 있었다. 강태환과 오민석이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방심한 사이 사단장은 이미 그들의 숨통을 끊을 칼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흑호 특임대장 김중령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내일 새벽 2시 사단 전체 비상소집 명령을 발령한다. 훈련 명목은 적 특작부대 기지 침투에 따른 대테러 실제 상황이다. 강태환 소령의 대대에는 예정대로 1시간 늦은 3시로 비상소집 시간을 하달해 그들이 허둥지둥 연병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강태환과 오민석의 인사 기록 카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화려한 경력은 이제 끝났다. 적들의 경고는 오히려 박지원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모한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지원은 이수진 이병을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김일병 같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자신들의 부패한 시스템에 분노했다. 그녀는 이 작전을 단순한 범죄자 체포가 아닌 강철 호랑이 사단의 명예를 되찾고 썩은 뿌리를 뽑아내어 새로운 기강을 확립하는 수술로 규정했다. 그 수술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철 호랑이 사단 본부는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천란초 박지원 소장이 신병 교육대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는 소문은 이미 아름아름 퍼져나간 상태였다. 모두가 그녀의 다음 행보 즉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기강을 바로잡을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사단장의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오전 참모 회의에서 박지원은 이수진 이병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코멘트를 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카랑카랑함 대신 어딘지 모르게 지친 기색이 묻어났다. 신병교육대 이수진 이병의 부상건은 유감스러운 훈련 중 사고로 결론 내린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정지했다. 그녀를 아는 참모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초기 조사를 진행했으나 관련 신병 전원이 일관되게 훈련 중 발생한 실족 사고라고 진술했다. 피해 병사 본인 역시 추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지원은 일부러 준비된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사고 보고서의 미흡함과 초기 대응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그러나 명백한 반증이 없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그녀는 강태환 소령 쪽을 잠시 바라보았다. 사단 전체의 훈련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모든 부대는 금일부로 정상 훈련 태세로 복귀한다. 이 사건은 이것으로 종결한다. 이 선언은 강태환과 오민석에게는 사실상의 승전보였다. 그들은 회의실을 빠져나오며 간신히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았다. 천란초가 결국 꺾였다고 그들은 확신했다. 그날 오후 오민석 대위는 강태환 소령의 집무실을 찾아가 노골적으로 승리를 자축했다. 소령님 보셨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자 사단장이라 감정적으로 덤벼들긴 했지만 저희가 짜놓은 벽 앞에서는 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단장을 이겼다는 오만함에 완전히 취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박지원이 이제 우습게 보일 뿐이었다. 강태환은 좀 더 신중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역력했다. 오 대위, 이번엔 자네 공이 컸네. 신병들 입단속 하나는 확실하게 시켰더군. 그는 값비싼 시가를 꺼내 물었다. 하지만 방심하긴 일러. 그 여자가 독사 같은 구석이 있으니 당분간은 몸을 사리게. 보이스 피싱건도 잠시 쉬어가도록 해. 어쨌든 큰 고비는 넘겼어. 이제 곧 있을 군단 훈련 준비에 정신이 팔릴 테니 이 일은 금방 잊힐 거다. 그들은 박지원이 사고라는 보고를 마지못해 수용했다고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되었으며 자신들의 위치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침묵의 벽이 사단장을 좌절시켰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박지원은 그 벽을 넘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 벽의 기초 자체를 폭파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강태환과 오민석이 승리의 축배를 계획하고 있을 때 박지원의 집무실은 고요한 전쟁 준비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감찰 라인을 완전히 배제했다. 대신 그녀의 집무실에는 흑호 특임대장 김중령과 그녀가 어젯밤 비밀리에 요청한 군단 직속 헌병대 특임대장이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사단 헌병대가 아닌 강태환의 인맥이 닿을 수 없는 상급 부대의 칼을 빌려온 것이다. 테이블 위에는 마지막 증거물들이 놓여 있었다. 병원에서 확보한 칼과 살해, 협박 편지, 그리고 모든 것을 자백한 김일병의 진술서. 김일병은 현재 흑호의 비밀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다. 이것으로 오민석과 강태환은 단순 폭행교사범이 아니라 살인 미수 및 협박, 그리고 군내 사기 조직의 주범으로 묶이게 되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군단 헌병대장이 말했다. 이 정도면 전원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니, 지원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을 군사법정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이 부대의 모든 병사들 앞에서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직접 찢어밟길 생각이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 사단 전체가 보는 앞에서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분노를 넘어선 지휘관으로서의 차가운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거대한 작전 지도를 가리켰다. 이것이 내일 새벽 우리가 실행할 외과 수술이다. 작전명은 부패 근절 클린 스윕. 그녀는 오민석과 강태환이 그녀를 감성적인 여자로 폄훼하며 방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조사를 종결함으로써 그들을 가장 깊은 안도감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무방비한 순간 기습을 감행할 계획이었다. 내일 이 시 정각 사단 전 부대에 비상소집 명령을 하달한다. 지원이 김중령에게 지시했다.
훈련 명목은 사단본부 내 적 특작부대 침투 및 인질극 발생,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최고 등급의 경계 태세를 발령한다. 군단 헌병 특임대는 훈련을 통제하는 평가단으로 위장하여 연병장 곳곳에 배치된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강태환 소령이 지휘하는 신병 교육대대. 그들에게는 비상 소집 시간을 의도적으로 1시간 늦춘 3시로 전파한다. 김중령이 그 의도를 즉각 파악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파티가 끝나고 주인공만 남게 되겠군요. 그렇다. 다른 모든 부대가 완전 무장으로 도열한 연병장에 그들 대대만 허둥지둥 잠옷바람으로 달려오게 될 거다. 지원은 그들이 느낄 혼란과 당혹감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늦었다는 사실에 당황하겠지만 곧 그것이 지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그 순간 흑호는 연병장 외곽을 완벽하게 차단한다. 단 한 마리의 쥐새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 오민석과 강태환은 자신들이 사단장을 이겼다는 착각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지원이 서류 작업에 파묻혀 있거나 여자답게 감정을 추스르고 있을 것이라 상상했다. 하지만 그 시각 박지원은 이미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단 한숨도 자지 않고 새벽 2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기지를 내려다보았다. 강철 호랑이 부대.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명예로운 부대였다. 하지만 그 호랑이의 가죽 아래에는 썩은 살을 파먹는 구더기들이 자라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저 호랑이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고통스러운 수술이 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천란초의 차가운 분노가 사단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운명의 시간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새벽 2시 정각, 강철 호랑이 사단의 거대한 기지를 찢는 듯한 비상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던 수천 명의 병사들이 반사적으로 침상에서 튀어올랐다. 막사 복도마다 전투화 소리와 고함 소리가 뒤섞였다. 비상적 특작 부대 기지, 침투전 부대, 완전 무장 즉시 연병장으로 집합. 이것은 훈련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등급의 경보였다. 병사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뼛속까지 훈련된 규율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다. 방탄 헬멧을 고쳐 쓰고 K2 소총을 움켜쥔 채 그들은 사단의 심장부인 거대한 연병장을 향해 달려나갔다. 사단 전체가 단 몇 분 만에 거대한 벌집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연병장은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으로 대나처럼 환하게 밝혀졌다. 사단 지휘 통제실에서 박지원 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전투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있었다. 현재 집결 상황은 사단장님 신병교육 대대를 제외한 전 부대 95% 이상 집결 완료, 5분 내 집결 완료 예상됩니다. 좋아. 신병교육대대는 보좌관이 보고서를 확인했다. 예정대로 3시 비상 소집으로 하달되었습니다. 현재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휘 통제실을 나와 연병장 중앙에 마련된 지휘 단상으로 향했다. 이미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질서정연하게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적 특작 부대에 대한 긴장감과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연병장 외곽에는 훈련 평가단이라는 완장을 찬 군단, 헌병 특임대원들이 어둠 속에 포진해 있었고, 흑호 특임대는 모든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병사들은 지휘 단상 위에 홀로 서 있는 박지원 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그저 자신을 향해 집결하는 마지막 부대들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천란초의 존재감만으로도 거대한 연병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정숙했다. 모두가 사단장의 다음 명령, 즉 적의 위치와 작전 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새벽 3시가 가까워졌다. 바로 그때 연병장 한쪽 구석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젠장 늦었잖아, 빨리 뛰어. 무슨 일이야? 왜 우리만 못 들었어? 신병교육대대의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뒤늦게 울린 비상벨 소리 지원이 의도적으로 울리게 하네 허둥지둥 뛰쳐나오고 있었다. 다른 부대원들이 완전 무장을 갖춘 것과 달리 그들은 전투복 상의만 걸치거나 심지어 활동복 차림인 병사들도 섞여 있었다. 그 대열의 맨 앞에는 강태환 소령과 오민석 대위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단 전체 비상 소집에 1시간이나 늦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지휘관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이자 중징계감이었다. 빌어먹을 그 계집애가 기어이 우리를 물먹이는군. 강태환은 박지원이 자신들에게 지각이라는 모욕을 주기 위해 이런 짓을 벌였다고 생각했다. 그는 분노에 차서 단상을 향해 달려갔다. 사단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저희 대대에만 비상 소집을 늦게? 강태환의 고함은 연병장 중앙에 이르러 멈췄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수천 명의 완전 무장한 병사들이 모두 자신과 자신의 대대원들만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연병장의 모든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그들 신병교육대대를 향해 집중되었다. 분위기가 이상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바로 그 순간 박지원 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전 강철 호랑이 사단 장병들에게 알린다. 병사들은 부동자세로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오늘의 비상 소집은 훈련이 아니다. 연병장이 술렁였다. 이것은 우리 부대 내부에 기생하며 명예를 갉아먹고 전우를 해친 적들을 색출하기 위한 실제 작전이다. 강태환과 오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지원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을 똑바로 겨눴다. 저기 서 있는 신병교육 대대장 강태환 소령과 중대장 오민석 대위, 그리고 그 하수인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체포해야 할 적이다. 사단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장교를 바라보았다. 강태환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박지원, 네가 지금 미쳤구나. 감히 나를 모함이라고. 지원이 차갑게 비웃었다. 그녀가 손짓하자 단상 뒤편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일제히 켜졌다. 가장 먼저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이수진 이병의 처참한 상처 사진들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훈련 중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가해진 잔혹한 린치다. 스크린은 즉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간 내역 보이스 피싱 조직도, 그리고 그 돈이 강태환 소령의 내연녀 계좌로 흘러들어간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강태환과 오민석은 자신들의 지위를 악용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신병들을 협박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운영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사기꾼이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김밀병을 협박하는 오민석 대위의 목소리가 음성 변조 없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수진 그 계집애, 다시는 입을 열 생각도 못하도록 경고를 하고 와라. 내 어머니 병원비가 걸린 일이야. 그리고 병원에서 압수된 칼과 협박 편지 사진이 뒤따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병상에 누워있는 피해 병사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전우애가 아니다. 이것은 살인 미수다. 강태환과 오민석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비밀이 사단 전체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비웃던 사단장, 그 감성적인 여자가 이 모든 증거를 쥐고 자신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민석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흑호 요원들이 그들의 퇴로를 막고 있었다. 박지원은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불같은 분노로 가득 찼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저들은 군복을 입고 국민을 기만하고 전우를 폭행하고 심지어 살해하려 했다. 이런 자들은 우리 강철 호랑이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저들은 사단의 명예를 더럽힌 암덩어리다. 그녀는 연병장 외곽에 포진해 있던 군단 헌병 특임대장을 향해 손을 들었다. 지금 즉시 저 범죄자들을 체포하라. 군법 최고형으로 다스려. 다시는 이 땅에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강태환과 오민석, 그리고 그들의 범죄에 가담한 하사관들에게 달려들었다. 이거나 난 억울해. 이건 모함이야. 강태환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그의 어깨에 달린 소령 계급장은 무참히 뜯겨나갔다. 오민석은 이미 다리가 풀려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나갔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숨죽인 채 자신들의 지휘관들이 범죄자처럼 끌려나가는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새벽 2시에 울렸던 비상사이렌은 적 특작부대가 아니라 바로 내부의 적을 향한 것이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수천 명의 병사들이 내뿜는 충격과 혼란의 열기와 뒤섞여 연병장 위를 맴돌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지휘관이었던 이들이 군 앞발에 짓밟히고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강철 호랑이 사단의 명예와 자부심이 그들의 비명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병사들은 망연자실한 채 단상 위에 홀로 선 박지원 소장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 대신 거대한 수술을 막 끝낸 외과, 의사의 냉철한 피로감과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불같은 분노가 아니라 이 거대한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부대의 앞날을 걱정하는 지휘관의 것이었다. 모두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우리 강철 호랑이 부대의 가장 깊고 썩어 문드러진 환부다. 나는 그 환부를 도려내기로 결정했다.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이 부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군복을 입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지키러 온 전우를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자들은 우리의 전우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명예를 팔아 자신들의 배를 채운 적이다. 오늘 우리는 그 적들을 색출했다. 그들의 죄가 강철 호랑이 사단 전체의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다. 지원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되찾았다. 우리의 명예는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뿌리 뽑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목격했지만 동시에 가장 용감한 정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연설은 길지 않았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도 병사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부서진 자부심을 다시 세우는 의식이자 새로운 지휘 철학을 선포하는 순간이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사단장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음을, 오히려 그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은 사단장 직권으로 내린 최고 등급 보안 사항이다. 불필요한 억측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그녀는 혼란을 빠르게 수습했다. 전 부대 지금 즉시 막사로 복귀한다. 아침 식사 후 모든 훈련은 정상적으로 재개한다. 해산, 병사들은 기계처럼 움직여 연병장을 빠져나갔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중령에게 지시했다. 지금부터 2단계다. 신병교육대대를 포함한 모든 관련 시설을 폐쇄하고 강태환의 인맥으로 의심되는 모든 지휘관을 즉시 소환해 한 명의 동조자도 남김없이 색출한다. 그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강철 호랑이 사단은 거대한 폭풍의 눈 안으로 들어갔다. 군단 감찰부와 헌병대가 사단본부를 장악했다. 이것은 박지원이 사전에 군단 사령부와 조율한 정화작전의 2단계였다. 그녀는 사단 내부의 잠재적 동조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맞출 시간을 단 1초도 주지 않았다. 신병교육대대는 사실상 와해되었다. 강태환과 오민석의 집무실 숙소,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으로 지목된 자들의 모든 개인 물품이 압수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었던 순간 가장 완벽하게 몰락했다. 박지원은 곧바로 대대적인 내부 신문을 지시했다. 그녀는 강태환과 친분이 두터웠던 군수 참모 인사, 참모 등 사단 내 다른 부서의 핵심 장교들까지 모두 소환했다. 사단장 집무실 앞 복도는 별과 계급장들로 가득 찼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감이 역력했다. 천란초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아무도 몰랐다. 자네는 정말 몰랐다고 생각하나 지원은 강태환과 사적으로 자주 만났던 군수 참모를 차갑게 신문했다. 자네의 부서에서 승인된 유류와 군수물자가 암시장에 팔려나간 정황이 포착되었는데도 강소령이 자네에게 보낸 선물의 대가가 아니었나. 그녀는 이번 기회에 강태환의 비리 네트워크 전체를 뿌리 뽑을 작정이었다. 며칠간의 고강도 감찰 끝에 수십 명의 장교와 하사관들이 추가로 적발되었다. 그들은 강태환의 범죄를 직접 돕거나 뇌물을 받고 묵인해준 자들이었다. 사단은 말 그대로 밑바닥부터 뒤집혔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지원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지원은 피해자들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던 신병들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지휘관에 의한 협박 피해자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었다. 그녀는 군 검찰과 직접談판을 벌여 그들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심리 치료를 받도록 만들었다. 또한 그들이 원할 경우 새로운 부대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 달 후 군단 고등군사법원에서 강태환과 오민석 그리고 그들의 핵심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충격적인 스캔들로 비화되었지만 박지원의 철저한 보안 유지와 신속한 증거 확보 덕분에 외부로의 불필요한 유출 없이 엄정하게 처리되었다. 법정에선 강태환과 오민석은 더 이상 오만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들은 수척한 모습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려 했었다. 그들의 변호인은 끝까지 박지원 사단장이 여성으로서의 감정적인 보복과 월권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동정심에 호소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군대에 필요하기자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증인은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역은 사단장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자 감정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강태환의 변호인이 최후의 발악을 했다. 박지원은 증인석에 서서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나는 내 병사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출혈을 입은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울렸다. 나는 내 병사가 살해, 협박을 당한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지휘관이 부하의 고통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 이성적이라는 핑계로 침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휘관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법정은 숙연해졌다. 이어서 이수진 이병과 김일병의 증언이 이어졌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들이 겪었던 공포와 협박의 순간들을 증언했다. 오민석이 어떻게 그들의 가족을 빌미로 협박했는지, 강태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심지어 수익을 챙겼는지 낱낱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강태환, 오민석 외 12명. 그대들은 군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 군대는 그대들의 사조직이 아니며 병사는 그대들의 노예가 아니다. 재판장은 법봉을 내리쳤다. 강태환과 오민석에게는 군 최고 형량인 총사령이 구형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모든 계급과 연금을 박탈당하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나머지 공범자들도 각각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감옥의 차가운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재판이 끝난 날 박지원은 병원에서 퇴원 준비를 하던 이수진을 다시 찾았다. 이수진은 재판 결과를 듣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는 모든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자신 때문에 많은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그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지원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네 탓이 아니다. 자네는 가장 끔찍한 상황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을 했다. 자네의 그 용기가 이 거대한 부대를 구한 것이다. 그녀는 이수진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단장 표창을 내밀었다. 그것은 이수진이 범죄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부패를 청산하는 데 기여한 공로자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원한다면 의가사 제대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부대로. 지원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렸던 신병의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의 그것이었다. 사단장님, 저는 군대에 남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저 역시 강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사단장님처럼 말입니다. 지원은 그녀의 눈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본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다. 그렇다면 내 밑에서 제대로 배워보겠나. 지원은 이수진에게 전문하사 임관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녀를 신병 교육 대대가 아닌 사단장 직속 부대인 흑호 특임대의 행정 및 지원 요원으로 발령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강철 호랑이 사단은 폭풍이 휩쓸고 간 숲처럼 상처는 남았지만 더욱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부패의 고름을 짜낸 자리에는 신뢰와 규율이라는 새살이 돋아났다. 병사들은 더 이상 부당한 명령에 침묵하지 않았다. 사단 내에는 사단장 직통 한라인이 개설되었고 모든 종류의 부조리는 즉각 보고되었다. 박지원은 신병 교육 대대를 완전히 재창설하는 수준으로 개편했다. 그녀는 흑호 특임대장이었던 김중령을 파격적으로 대대장으로 임명하여 그 어떤 부조리도 용납하지 않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제 신병 교육대대는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부대의 상징이 되었다. 사단장 박지원 소장에 대한 병사들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천란초라 불렸지만 그 별명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 부대의 양심을 지켜낸 상징이 되었다. 그녀가 불시 순찰을 돌 때 병사들은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경례를 붙였다. 어느 주말 오후 지원은 사단 연병장에서 열린 체육대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하사 계급장을 달고 동료들과 밝게 웃고 있는 이수진 하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당당한 여군 간부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신병들의 상담역이 되어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있었다. 지원은 훈련장을 바라보며 맑게 갠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 즉 부대의 진정한 영혼과 병사들의 신뢰를 얻었다. 강철 호랑이는 비로소 그 이름에 걸맞은 강인함과 정의로움을 되찾았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아직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지키는 이 부대가 이제 그 어떤 내부의 적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진정한 강철 부대가 되었음을. 그것이 그녀의 승리였다. 천란초는 차가운 강철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이었고 그 향기는 부대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다.